현 시점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 일본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쿄? 아니고요. 오사카도 아닙니다. 높은 거주 가능성과 의료 접근성 등 각종 긍정적인 통계 지표에 상위권을 싹쓸이하며 살기 좋은 도시로 자주 선정되기도 하는 그곳은 바로 큐슈 지역에 위치한 후쿠오카로 아시아의 타국과 가장 가까운 항만 도시라는 특성과 무엇보다 그 항만과 공항이 시내와 아주 가깝다는 점 때문에 일본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묘사되기도 하며 여행지로서도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리고 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계획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 명소들이 전부 시내에 뭉쳐 있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도시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아주 꽤나마 알면 후쿠오카를 즐기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후쿠오카의 주요 관광지의 건축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동선은 하카타역에서 시작하여 오호리 공원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항을 빠져나와 하카타역 앞에 서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가장 큰 역임에도 후쿠오카가 아닌 하카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과거부터 하카타라는 이름을 쓰던 역사 깊은 동네였지만 비교적 신생지역인 후쿠오카로 통합되면서 역이나 항구 이름을 하카타로 쓰기로 타협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 때문인지 그게 100년도 더 지났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 뒷맛이 은근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후쿠오카 출신 회사 사람이랑 후쿠오카에 대해 몇 번 대화한 적이 있는데 제가 후쿠오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꾸역꾸역 하카타라고 말하거든요. 예 하고 말하는데 찾아보니까 후쿠오카에서 사업이나 업무적인 미팅을 할 때 후쿠오카냐 하카타냐 하는 호칭에 유의해야 한다는 비공식적인 비즈니스 매너까지 있더라고요. 연결인이 좋아하니 하며 소개했는데 벌써부터 분열을 어쨌든 오늘의 본격적인 첫 번째 목적지는 이 하카타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바로 관광 코스로도 익숙한 후쿠오카 캐널시티가 되겠습니다. 지금에야 후쿠오카가 인기 있는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7, 8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는 반면 이를 수용할 만한 마땅한 상업시설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버려진 부지를 멋지게 다시 살려낸 도쿄 이케부쿠로의 선샤인시티나 시부야의 미야시타 파크와 마찬가지로 이 캐널시티 또한 이전에 버려진 공장이 있던 부지 위에 세워진 곳으로 슬럼화가 진행 중이던 곳을 상업시설로 멋지게 재탄생시킨 케이스입니다. 이곳을 디자인한 회사는 당시 대형 복합 쇼핑몰 설계에 으뜸이던 존 저드의 저드 파트너십으로 이들은 서울 합정의 메세나폴리스나 건대 스타시티, 신도림의 디큐브시티 등 한국에서도 수많은 복합 공간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캐널시티는 아무래도 70년대에 기획되어 1996년에 완공된 곳인 만큼 이들보다 비교적 연식이 있어 보이는 외형을 띠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공간의 컨셉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입구에 로고에서도 느껴지듯 자연을 모방하여 유기적인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었는데요. 쇼핑몰을 관통하는 운하를 파거나 플랜투어를 두르는 것을 넘어서 별이나 달, 태양을 그려놓거나 구역마다 해당 지형에 맞는 각양각색의 타일을 두르는 등 자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21세기에 들어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시도이긴 한데요. 제 경험상 요즘의 공간들은 자연을 끌어오면 끌어오지 형태적으로 모방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각 구역의 완성도와 조화가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 이게 오히려 마치 테마파크 같은 느낌을 주면서 유리와 하얀 대리석을 두르기 바쁜 요즘의 복합 쇼핑몰들보다 훨씬 유니크한 감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하이라이트인 중앙의 스테이지는 햇빛이 새어들어오는 협곡의 느낌을 형상화했다는 의도에 맞게 반구형으로 움푹 패여서 그늘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날씨 좋은 날 보고 있으면 과장 좀 섞어서 마치 엔틸로프 캐니언의 느낌이 난달까요? 흰색으로 가득 찬 요즘 도심에서 이렇게 색깔이 가득한 건물을 볼 수 있는 게 반대로 새롭다고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캐널시티를 빠져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진으로 넘어가려면 이 강을 건너서 중간에 나카스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다리를 건너 텐진으로 넘어오면 강변으로 펼쳐지는 공원과 함께 다음 목적지가 나오는데요. 바로 텐진 중앙공원과 마주하고 있는 계단식 빌딩인 아크로스 후쿠오카입니다. 예전에 이케부쿠로에서도 계단식 정원을 조성한 토시마 구청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토시마 구청은 제가 개인적으로 꽤나 좋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도 꽤 기대감을 안고 찾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의 컨셉 또한 텐진의 업무지구에서 한꺼풀만 벗어나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탁 트인 공원과 함께
건물의 옥상이 계단식 정원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단순히 외부가 계단식으로 된 것뿐 아니라 안쪽 또한 거대한 홀로 되어 있어서 압도적인 공간감을 자랑하는데요. 남향으로 난 계단을 따라서 햇빛과 함께 나무 그늘이 건물 안으로 들이우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정원도 아니고 나무들의 크기를 봤을 때 숲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이 계단식 정원을 통해 건물의 냉난방비를 절약하고 빗물을 저장하기도 하며 이용자들에게 산책로를 제공하기도 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도심 속 녹지 공간인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사실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원은 건물 외부에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해야만 하는데요. 이용자는 마치 등산하듯 그저 이 위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만 합니다. 토시마 구청의 계단식 정원이 10층에서부터 내려오도록 동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렇다고 실제 등산을 하는 것만큼 드라마틱한 코스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이 계단 이외에 추가적인 동선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꺾이는 계단을 오르내리기만 해야 해서 이게 산책로인지 아파트 비상계단을 오르는 건지 사실 애매했습니다. 그렇다고 올라갔을 때의 풍경이 어지간한 전망대만큼의 매력이 있느냐 하면 솔직히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동선이 내부와 순환되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비상계단처럼 단조롭게 솟아있는 셈이라 이걸 굳이 힘들어 오를 필요가 있나? 싶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는 정도라면 이미 이 앞에 공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처음부터 설계자의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고 나중에 운영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여기서 무슨 사건 사고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곳을 뒤로하고 큰 길로 나가면 드디어 후쿠오카 경제의 중심지인 텐진에 도착하는데요. 큰 길로 나가는 도중에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것 같이 생긴 건물을 지나가게 됩니다.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입점한 파타고니아를 구경하러 꼭 들르는 곳일 텐데요. 이곳은 텐진의 중심가 재개발 계획인 텐진 빅뱅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자로 지어진 곳입니다. 이 일대는 오래전부터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비즈니스 구역이면서 동시에 후쿠오카를 대표하는 쇼핑 구역이기도 한데요. 두 구역을 하나로 잇는 것이 빅뱅 프로젝트의 큰 컨셉이며 오피스와 상가를 동시에 눌러담기 위해 이 같은 고층 건물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텐진 비즈니스 센터가 그 신호탄인 셈이라 컨셉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려 한 듯한 느낌인데요. 도로변으로 나 있는 두 모서리를 블록처럼 떼어낸 형상을 띠고 있으며 한쪽은 아래쪽을 떼어내 상가의 입구를 더 극적으로 연출해 이용객을 맞이하고 있고 반대쪽은 비대칭으로 위쪽을 떼어내 사무실의 일조량을 더욱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컨셉과 앞으로 들어설 다른 빌딩들의 컨셉을 엿볼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듯 후쿠오카는 업무지역과 쇼핑지역이 이 좁은 곳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지 주변 경관과의 연계를 중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다음에 들를 곳도 이런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후쿠오카 은행 본사 건물이 되겠습니다. 근처의 쇼핑몰들을 한 바퀴 열심히 돌던 와중에 저 멀리 거대한 문처럼 보이는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후쿠오카 투어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으로 1975년에 지어진 이곳은 멀리서 봤을 때는 마치 개선문 마냥 거대한 관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확히는 거대한 사각형의 일부를 잘라낸 생김새의 건물로 문이 아니라 거대한 필로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 아래로 비어진 공간에 공공광장을 두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하였죠. 이곳을 설계한 건축가 쿠로카와 키조는 이 광장을 내부 공간도 아니고 외부 공간도 아닌 중간체라고 표현했는데요. 건물 부지의 무려 3분의 1가량을 비우고 만들어낸 공간인 만큼 건물이 광장을 품고 있는 느낌이라서 외부 공간이면서도 바로 옆에 복잡한 중심가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한적하게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위치도 아주 환상인 게 바로 앞에 파르코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쇼핑몰과 비즈니스 건물이 줄지어 서 있는 그야말로 텐진의 중심에 떡하니 자리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고도 남을 이만큼의 면적을 그것도 은행이 1층만도 아니고 싹 비워뒀다는 것에 더욱 놀라게 되는 곳이랄까요? 지금에야 이런 공공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진 건축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게 무려 1975년에 완공된 곳이라 당시에는 정말 흔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렇게나 과감하게 구성해 놓은 것은 저는 지금도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예를 들기 위해 잠깐 뉴욕 이야기를 하자면 1958년 뉴욕의 미스 반데어로의 시그램 빌딩이 세워졌을 당시 뉴요커들은
초월적으로 비싼 땅값을 가진 파크 애비뉴에서 1층을 비우고 공공장소로 쓴다는 것에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선택은 맨해튼이 할 수 있는 화려하고 과감한 낭비이자 아주 웅장한 스케일의 사치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층 빌딩계의 바이블로 자리 잡게 되죠. 그런데 이 후쿠오카 은행은 그 과감한 낭비라는 것에만 집중해서 본다면 무려 시그렌 빌딩 그 이상이거든요. 당장 후쿠오카시에서 가장 개발이 집중되는 동네에 땅을 이만큼 비워둔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과감하지만, 심지어 시그렌 빌딩 설계 당시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올라 있었던 미스 반데어로에와는 달리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 쿠로카와 키쇼는 주목은 받았지만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는 신예 건축가였는데요. 그런 그에게 은행의 얼굴인 본점 설계를 맡겼다는 것도 정말 과감한 결정이었던 것 같고, 별개로 광장의 쉼터에는 과감함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디자이너 필립 스탁의 의자로 가득 채워져 있기도 하죠. 지어진 지 50년 가까이 되는 곳이지만 저에게는 이 근처의 그 어느 곳보다 과감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사실 횟수로만 보면 언제 밀고 재건축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인데요. 더구나 은행은 강만 보인다면 언제라도 더 이익에 충실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이기심을 섞자면 부디 완공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보존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도 남아있겠죠? 감동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목적지로 서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은행의 광장과 마찬가지로 안과 밖에 중간격인 공간을 가진 곳이 또 있는데요. 텐진으로부터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떨어진 오호리 공원의 호숫가에 한적하게 위치한 이곳은 20세기의 최고의 건축가로 통하는 르코르비지에의 제자로도 유명한 마에카와 쿠니오의 후쿠오카시 미술관이 되겠습니다. 처음 지어진 해는 1979년이지만 중간에 3년간의 보수공사를 거쳐서 2019년에 재오픈한 곳인데요. 그의 또 다른 작품으로 구마모토에서도 소개했던 구마모토 현립미술관, 그리고 우에노의 도쿄도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그의 주요 스타일들이 잘 녹아나 있는 장소입니다. 리뉴얼을 거치면서 건물의 정문이 바뀌긴 했지만 저는 원래의 정문을 통해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술관이라는 용도를 갖고 있음에도 입구를 좀처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티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계단으로 얕은 층을 여러 번 내고 이를 따라 광장들이 입체적으로 펼쳐져 있으며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공원으로부터 멀어지며 점점 광활하게 펼쳐지며 신비감을 더욱 가중시키는데요. 중간중간에 쿠사마 야요이나 이후안을 비롯하여 여러 대가들의 작품들이 무심한 듯 놓여있으며 이를 따라 구경하며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2층에 위치한 조그마한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진입 방식은 마에카와 쿠니오의 미술관 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일상적인 공간에서 분리되어 비일상적 공간인 미술관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한 의례적인 진입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예열을 하기 위한 장치인 셈입니다. 건축가의 초기 의도였고요. 2019년에 리뉴얼된 이후로는 앞서 말했듯 공원과 바로 맞닿은 1층에 새로운 입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술관의 공식 인터뷰에 따르면 지금은 준공 당시보다 미술관, 전시회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졌으며 기존의 입구는 동선이 길고 계단이 많아서 모두에게 보편적인 접근성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공원 산책의 연장인 것처럼 부담없는 입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원작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당시와 완벽히 동일한 건축 방법과 프로세스를 거쳤으며 기존의 2층 입구 또한 여전히 열려있다고 덧붙였죠. 이곳 후쿠오카 미술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유약 벽돌을 사용해서 더욱 노릇노릇하게 보인다는 것인데요. 안도 타다와 하면 노출 콘크리트가 떠오르듯 이 붉은 벽돌들이 마에카와 쿠니오의 후기 작품의 주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의 건물들은 내벽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벽돌을 두르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거푸집에 벽돌 무늬의 타일을 미리 조립해놓고 나중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같이 굳혀내는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벽돌들이 직접 콘크리트와 완전히 붙어있는 셈인데요. 때문에 내구성이 훨씬 강력하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구마모토 미술관에서도 보였던 온화한 감성의 색조합이 여기서도 빛을 발하고 있으며 넓은 창으로 바깥에 그림 같은 정원이 펼쳐지는 것 또한 주요 특징으로서 숲속에 숨겨진 신비한 비일상적 공간이라는 느낌 또한 여전히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미술관의 카페와 레스토랑은 일본의 고급 호텔 체인인 뉴 오타니에서 운영 중인 곳이라고 하니 시간이 된다면 같이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오오리 공원까지였는데 한 군데만 더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전망대인 후쿠오카 타워가 있는 이곳 모모치 해변에는 무려 도로의 이름부터가 세계 건축가의 길인 독특한 거리가 있는데요.
대중적으로 유명한 여행 명소는 아니지만 정돈된 거리를 바탕으로 일본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건축물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죠. 특히 전체적인 계획부터 건물 하나하나까지 20세기 후반에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당시 사회 전반에 걸쳐있던 이념인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한 건물들이라는 점 또한 특징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더 모르시겠다고요? 한마디로 최대한 줄이자면 지나치게 효율성이니 합리성이니 하는 이성주의가 지배적이던 모더니즘적 사고에서 탈피하려는 몸부림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길 입구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가장 유명한 곳 위주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은 미국의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이자 산업 디자이너 마이클 그레이브스의 건축물로 그의 프로젝트들은 특히 화려한 색채와 형태를 보여주는데요. 학창시절을 이탈리아에서 보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탈리아의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난간이나 창틀부터 해서 모든 디테일들이 마치 색감장인 웨스 앤더슨의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멋들어진 조명과 화단이 이 색감과 만나서 건물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는 점에서 역시 건물은 사람이 채워져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의외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의 건물은 후쿠오카 국제학교의 별관으로 앞서 소개한 후쿠오카 은행을 설계한 쿠로카와 기쇼가 맡은 곳입니다. 여기를 쳐다보자마자 원뿔 모양의 구조물이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건 이곳이 교회라서는 아니고 입방체 위주의 실용주의적 건축 스타일에서 탈피하기 위한 그의 시도 중 하나인데요. 잘 보면 이것뿐 아니라 건물의 창문 또한 역삼각형이거나 원형이거나 하는 등 끊임없이 8, 90년대에 할 수 있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를 엿볼 수 있는 장소인 셈인데요. 물론 임팩트만 놓고 보면 요즘 새로 들어서는 건물들에 비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이 원뿔은 나중에 커서 도쿄에 있는 그의 유작이자 걸작인 국립신미술관이 됩니다. 때문에 여기는 국립신미술관이 이러한 시도들을 거쳐 완성된 것임을 알게 해주는 나름의 문화재 같은 곳으로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 길에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건축물의 형태를 부정하는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건축은 아니지만 나름 디자인으로 밥을 먹고 사는 저의 솔직한 심정을 얹자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는 곳도 덜어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하지만 이러한 건축가들의 다양한 시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있는 동네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카타역에서 오호리 공원까지의 유명 건축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곳들에 대해 제가 생각해본 공통점은 은행이고 쇼핑몰이고 미술관이고 회사고 전부 이 밀도 높은 도시 속에서 공공적인 성격을 띤 여러 아이디어를 통해 주변 사이트와의 조화, 연결을 모색했다는 것인데요. 그러한 공공성과 다양성이 후쿠오카의 눈에 띄는 인구 증가를 이뤄내며 살기 좋고 여행하기도 좋은 도시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은 후쿠오카의 상업지역 또는 관광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주거의 다양성을 위해 최고의 건축가들이 모여 만들어낸 마을이 뜬금없이 후쿠오카에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이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뭔가 좀 더 길고 어려운 느낌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바스 엑스였습니다.